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끔찍하게 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올해 초에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공분을 살 만한 파렴치한 범죄였죠. 여기에서 공통점은 소년법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개정이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소년법과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소장인 김광민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경북 상주시에서 즐거운 도농 상생 프로젝트 도농 일자리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손도 돕고 귀농 노하우도 얻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는데요. 20세에서 65세의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지역 상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비시티 롤러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강릉이나 부산에 이번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최악의 경우. 분명히 미숙한 청소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볍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낙인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신중하게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형제도가 존속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대로 하고 우리 사회를 순화시키는 게 급하지. 그래서 소년법을 이제 청소년의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용서받을 수 있고 좀 더 감형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이때 좀 힘을 실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갈수록 강력 범죄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서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를 학생들이 나는 어리니까 이런 죄를 저질러도 벌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참에 확실하게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얘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고 너무 강하면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맞지가 않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잘하고 사회 환경이 비행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줘야지 법을 강하게 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왔고요. 이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26만 3,945명 현재 폐지를 찬성한다고 의견을 올린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 사회는 소년법을 두고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바라보자면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를
더 강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법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은 과연 이런 잔혹한 범죄가 사라질 것인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사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예.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피해자들의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둘러싼 이제 특히 소년법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논란들은 좀 오해가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우리 시민 한 분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사건이 원래 많았는데 SNS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것이지 알려진 것은 극소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우선 뭐 사례 자체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이 사례가 많냐 적자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예.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 렉서를 보면 최근 5년 정도 사이에 소년 범죄는 뭐 감소 추세입니다. 흉악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흉악 범죄가 많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시민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 등을 통해서 이제 곧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보다 자주 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를 듣고 또 실제로 기사를 찾아본 분들의 공분을 산 것이 이제 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혹은 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나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소년법을 둘러싸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오해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뭐 우선 첫 번째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소년법 때문에 뭐 경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주장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소년법은 일정 정도 수준 이하의 경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수준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을 처벌이 되고요. 예.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흉악범죄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때문에 경하게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오해가 좀 있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또한 좀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소년법은 이제 처벌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뭐 행정처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8, 9, 10호,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8, 9, 10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년원에 가게 되고요. 10호 처분은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서 위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호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6호 처분은 최장 한 10년까지 사회 내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 거주를 제한받고 살게 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년법에 의한 처분은 뭐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뭐 매우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한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과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범죄 기록을 뗐을 때 전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범죄 기록은 저만 볼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또는 재판을 받을 때 범죄 기록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재판을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소년 사건 처벌을 받은 기록도 전부 다 제출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과와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과에 준하는 어떠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 사건이 범죄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소년법에 따르면은 만 18세 미만이 성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최대 15년인가요? 징역이? 예. 그리고 18세 미만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8세 미만. 예. 특정 범죄 특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가해자들이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죠. 네네. 아하.
이제 부천시 청소년 법률 지원센터의 소장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청소년 범죄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 초반부에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범죄자를 처벌할 때 범죄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재발이 방지되고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강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게 최장 20년까지밖에 줄 수 없다. 이게 너무 적냐 많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청소년들에게 20년의 형벌을 내렸을 때 이게 사회나 그 청소년에게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20년이 짧다라는 주장들 같은 경우는 다소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몇몇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저희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권협약들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가입해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했었는데 미국마저 이게 이제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의 공약이 사형제 폐지였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이 그 사형제 폐지 공약을 내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자체를 뒤집어 엎는 것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청소년들 만나봤을 때 청소년들이 내가 받게 되는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는 또 범죄를 저질러야지 전혀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소년 사건으로 가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든 소년원에 가든 이 정도 지금 사회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낮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예. 처분을 받는 친구들마저도 소년 법정에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워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벌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년법은 미성년자라는 인구적 집단 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이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행동적인 게 있고 사고력이 어느 정도 다르고 책임 능력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만들어진 거지 이 친구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성인 범죄에 비해서 소프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하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년법 관련한 논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범죄 수준이 이제는 성인들 뺨친다. 그러니까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소년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이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소프트할 거라는 것은 성인들의 착각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시민분들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형제 논란이 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과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특히 이런 폭력 범죄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법으로서 무언가를 하려는 방안은 좋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들이 그런 처벌 강도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지만, 그런 소년법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어려서 괜찮아 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악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보호감찰 제도라든지 다른 보완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도 참 과제거든요.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뭐 소년법 체계하에서 보호관찰이나 뭐 사회 내처분이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고, 근데 이거 실무상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용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보면 뭐 좀 그렇게 좀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당사자들 의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예산적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보호관찰관 한 명이 뭐 청소년 한 130명을 관리를 하고, 근데 청소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까지 관리해서 뭐 성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 다 이제 보호관찰들 인력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의 예산 정책을 별도로 놓고 뭐 그들에게 열심히 일해라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년 사건에서 이 친구들은 뭐 소년회까지 보내기는 좀 경한 범죄인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사회 내로 다시 보냈을 경우에는 재범의 유례가 있을 경우에는 육호 처분이라는 걸 해서 사회 내에 있는 소년 보호 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 이 육호 시설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소년보험 판사들이 6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6호 처분을 못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6호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성 청소년들 6호 처분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전국에서 그곳을 몰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물론 6호 처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6호 처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좀 국가가 그 청소년 문제, 특히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6호 처분을 주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범죄를 저지르면 뭐 8, 90% 처분을 받고요. 그 소년에 가는 거고, 중범죄보다 좀 약간 좀 적은 뭐 범죄를 저질렀을 그 경우에는 6호 처분을 받죠. 자,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고 나서 그게 오히려 더 이제 화가 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사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우선 소년법에는 통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고제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가 명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친구의 성향을 주변에서 관찰했을 때 조만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에는 이 친구를 소년사건으로 보내서 소년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통고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통고제도를 적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통고제도를 저도 봤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재판 과정에 알고 보니 실제로 뭐 범죄를 저진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 친구 너무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그냥 이 친구는 차라리 소년원에 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판사님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10호 처분을 했습니다. 10호 처분은 소년원 2년 동안 위탁받는 처분인데요. 이 친구는 소년원에 가고 나서 너무나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가정, 학교, 뭐 기타 등등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성인들이 얘는 소년원에 가서 살아야지 정신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는 소년원에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한데, 그래서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소년원에 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살면서 계속 분노만 쌓여서 소년원에서 나온 다음에 소년원에서 이제 좀 일찍 나오는 걸 갓퇴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친구는 한 4개월 정도 일찍 나왔는데, 나온 지 40일 만에 제가 저를 만났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는 범죄 내용만 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 출소하고 40일 만에 경찰서에 확인한 게 4건이니까 경찰서에 확인하지 못한 범죄까지는 몇 건이 더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자기의 분노의 표출의 한 방법으로 그냥 사고만 치고 다닌 거예요. 사고 내용, 범죄 내용을 봐도 이 친구는 당연히 경찰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범죄만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흔히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그런 경우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따로
보호감찰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대책은 없겠습니까? 우선은 그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입증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사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인 논란이고요. 예.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 내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사회 내에서 사회 질서를 그 배우고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뭐 한국에서 그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처분 같은 경우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분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계속 그 보호관찰 얘기를 하셨는데 보호관찰은 매우 그 효과적일 수 있고 유용한 그 제도일 수 있는데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호관찰관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호관찰들이 청소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 내에서 뭐 청소년 관련한 단체라든지 시설 뭐 다양한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예. 이 자원들을 보호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회기관들과 함께 그 사회 내에서 교육을 받고 범죄를 예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년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선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소장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Now when you climb into your bed tonight and when you lock 레어버드의 심파시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Just think of those out in the cold and dark.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앞서 1부에서 소년법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한 의견들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9번님이 방송 들으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규정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런 범죄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딸아이를 두어서 관심이 많은데 딸아이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 입장이 될까 겁이 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4043번님 소년법을 바꾸기 전에 학교 문화와 교육법 개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20세기형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5590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소년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강력하게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언론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들 부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2723번님 민주주의란 무한의 자유를 갖는 것이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청소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또 이런 시선도 있더군요. 청소년을 우리 어른들이 보호하고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그들에게서 들어보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군요. 자,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소년법 관련 인터뷰였습니다. 의견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정책과의 송은실 청년 일자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경기도 일자리 카페인데요. 이게 어떤 네네.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네, 경기도 일자리 카페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평상시에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면서 일자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자리 카페는 집 근처에 있는 일반 카페에서 쉽고 편하게 일자리 상담을 받는 것인데요. 청년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비롯해서 직무 멘토링, 입사 지원서 컨설팅 등은 물론 우수기업 채용 설명회, 인사 담당자의 특구 콘서트, 현장 채용 면접 대회 등 채용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취업 준비생을 돕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카페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엔젤리너스 등 30개 카페가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성공 지원을 위해서 카페 참여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박람회 같은 곳에 찾아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어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네네. 경기도 일자리 카페는 경기도에 몇 개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3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9월 6일 일산에 있는 롯데티어에서 오픈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를 중남, 동부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은 남부 권역에 16개소, 중부 권역에 8개소, 북부 권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특성별로 보면은 엔젤리너스 등 커피 전문점이 14개소,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6개소, 대학 산소 일자리 센터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개소 카페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영업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공익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수성과 교통 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비해서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을 하고 지점 확대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일자리 카페에서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자리 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1대1 컨설팅을 비롯해서 직무 멘토링, 입사 지원서 컨설팅, 또 지역 우수기업 채용 설명회, 인사 담당자의 잡통크 콘서트, 채용 면접 대행, 면접 이미지 매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경력직을 위한 별도의 메뉴 및 청년 상업화 등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구축해서 대상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입뿐 아니라 경력 그리고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군요. 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일자리 카페와 다른 점,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일자리 관련 카페 사업으로는 일자리 센터라든지 고용복지 플러센터 등 서비스 수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기관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청년층의 이용률 실적이 사실 좀 저조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일자리 카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이러한 접근 방식을 벗어나서 민간의 자원과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이 편하고 가까운 공간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욕구를 조금 더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7개 지자체에서 일자리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지자체와 다른 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차별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즉 연중 무휴 24시간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창업 등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퀄리티 높은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상담과 또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 관리를 통해서 진로 설정, 시험률 관리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경기도 일자리 카페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은실 청년 일자리 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강화도에서 적과 맞닥뜨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종복 인천시장이 최근 강화군 선언면의 한 주민대피소를 찾아 밝힌 내용인데요. 예.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3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강화도에 주민대피소 5곳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강화도 주민대피소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강화도에는 45개의 주민대피소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5개가 추가로 신축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5곳이 확충됩니다. 현재 강화군의 주민대피소 수용률은 83.2% 수준입니다. 수용률 100%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총 99개의 대피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 강화도에 대피소 44개를 신축할 방침입니다. 예,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걱정되는 곳이 바로 서해 5도인데요. 지난 2010년도에 그 부근에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대피소 상황 어떤가요? 서해 5도의 주민대피소는 현재 42개로 올해 연말까지 한 곳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6곳을 더 짓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천 옹진군은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 3곳을 내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예. 대피소 건립은 지방비와 국비 예산이 함께 투입돼야 하는데 국비 예산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서해5도 대피소 신축 사업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강화도에 비해서 대피소 한 곳당 2-3배 정도 더 드는 사업비 규모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5도 대피소의 주민 수용률은 95.5% 수준인데 사방이 바다인 섬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대피소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특히 북한이 서해5도를 타겟으로 한 점령 훈련을 지휘하고 공개적으로 국지전 도발 위협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대한민국 총알바지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항의를 정부가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립치매전문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치매전문종합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치매전문종합센터엔 치매노인 100명을 장기간 입원시킬 수 있는 전문 요양원을 비롯해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 보호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는 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동구 지역에 이번 센터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약 3만 2천 명 수준인데 치매 이전 단계인 인지기능 저하 환자까지 합치면 4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치매 관련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치매 전문 종합센터가 조속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험한 서밋의 There's a Kind of Hush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